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30 중반에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초혼이었지만 사실 전에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가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가 유학을 간다며 제 돈을 빌렸는데 그 후 저와 소식이 끊어졌어요. 순진하게 기다렸던 저는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저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상처가 있었던 탓인지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 대부분을 믿지 못했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 같은 직장에서 줄곧 보던 사이였고 저보다 직급이 높았던 남편이 듬직하게 부하들을 보살피고 적절하게 일을 시키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저 역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을 했기 때문인지 남편이 저와 재혼이고 아이가 있다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전 부인은 몸이 약해서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지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사정을 알고 난 후 저는 어쩐지 자꾸 마음이 쓰였고 사실 새아빠는 결혼 전에 제가 아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엄마보다 더 걱정하셨어요. 효선아, 너 진짜 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냐? 네가 결혼할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니고 약속만 했지. 너는 초혼인데 솔직히 네가 좀 아깝다. 나는 결혼하자고 약속해놓고 내 돈만 쓰고 거짓말했던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걸 깨달았어. 초혼이나 재혼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도. 사람이 중요하지. 저는 이미 남편과 사귀기로 한 후부터 1년 넘게 지켜봤기 때문에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사귀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회사 동료들은 항상 저에게 소개팅도 하고 남자 좀 만나라고 성화였죠. 그러다가 남편과 결혼 발표를 하니 다들 놀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 박찬호 과장님이면 이해는 간다. 안효선 대리가 닭꿍꿍이가 있어서 남자 만나라고 해도 꿈쩍도 안 했던 거구나. 기왕 결혼하기로 한 거 둘 다 잘 살아요. 남편은 재혼에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를 꼬셨다거나 제가 남편 집안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거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자기 명의로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작지만 세를 줄 수 있는 빌라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저 한 차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였을 뿐 저희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축하해주고 응원해줬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도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효선이가 저한테 얼마나 과분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평생 효선이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효선이 속 썩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자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고맙긴 하네. 무엇보다 효선이가 자네를 믿고 있으니 그 믿음만 배신하지 말아주게. 한 가지 걱정인 건 자네 아들이 우리 효선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네. 자네는 자네 아이가 제일 걱정되겠지만 우리한테는 효선이가 딸이지 않나. 그러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 제 아들 재영이하고 저희 같이 몇 번 만났어요. 재영이도 효선이 좋아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걱정하시는 일 안 생기도록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네도 들었겠지만 나도 효선이 친아빠는 아니네. 물론 지금은 친부모 양부모 따지는 게 부질없을 만큼 너무 편히 잘 지내고 있긴 하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렸으니 자네와 효선이 그리고 자네 아들도 그럴 수 있으리라 믿고 있네. 나는 솔직히 섭섭한 점도 있는 결혼이지만 그래도 효선이가 좋다고 하니 허락하는 거니까 오늘 한 말 잊지 말고 잘 지키며 살게. 아빠의 말에 남편은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꾸벅꾸벅 인사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좋게 봐주시고 반갑게 맞아주셨고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저한테 압력을 주긴 하셨죠. 이건 내가 높아심에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사실 아가씨는 결혼해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손자를 어떻게 생각할지.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이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 앞둔 남자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은 돼. 애들은 좋아해?
잘 돌보는 편이고? 네, 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보육원 봉사 계속 다녀서 아이들하고는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재영이하고 잘 지내도록 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하네. 우리 재영이 성격이 모나지는 않아서 누구 힘들게 하지는 않아. 그러니 찬우도 그렇고 특히 우리 재영이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네, 그럴게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그날 남편의 집을 방문하고 주눅이 좀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작지만 탄탄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미대 강사로 나가다가 나이 들고 미술 학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이 뒤에서 제가 재산 보고 결혼한다고 수군대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단순히 남편이 아파트가 있고 세를 주는 빌라가 있는 것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아버님이 사업하시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이런 대단한 집인 거 알았으면 저도 다시 생각해 봤을 텐데. 저희 집이 너무 평범하니까 차이 나잖아요.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인데. 나는 효선이 너하고 처음 만났을 때랑 변한 게 없어. 재영이 아빠이고 호랍이었고 이제는 너 만나서 다시 행복한 날들을 꿈꾸는 사람. 그거면 되지 않아?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마. 라며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다독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저는 부담은 됐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물론 아이가 있으니 완전히 신혼 기분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고 부모님 아래에서 사는 게 아닌 제 집이 있다는 게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됐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아이와도 별 트러블 없었고 초등학교 입학식에서는 아이가 저한테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저희는 여느 가정이나 다름없이 한 가족으로 살게 됐어요. 그렇게 한 3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었고 사소한 생활 습관이나 회사 일처리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것쯤이야. 누구나 다 그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맞춰가면서 사는 거니까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는 게 세상 사는 것이려니 했죠.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저한테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희 임신 소식에 친정에서는 다들 기뻐했고 시댁에서도 잘 됐다며 축하 전화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은근히 부담을 줬어요. 얘,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아들만한 게 없다. 너도 네가 딸이었으니까 알 거 아니니? 나도 그렇지만 집안이 잘 되려면 아들이 많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재영이 하나 바라봐야 되나 하고 걱정했는데 네가 아들만 낳아봐라. 우리도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야. 저는 제가 딸이라고 부모님이 오빠하고 차별한 게 없어서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들 낳고 싶다고 낳는 것도 아니라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건강하게 무사히 태어나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건 니네 오빠라는 사람이 바깥 사돈 아들이고 너랑은 친핏줄이 아니니까 티 안 내려고 했겠지. 뭐 니네 사정은 알았고 원래 잘 되는 집은 아들이 많은 법이야. 그래서 내가 아들 낳는 한약 보냈으니까 그거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잘 챙겨서 먹어야 된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희 친정을 깎아내리며 자기네 집안에 대해 으스대더라고요. 사실 전에도 몇 번 친정을 깔보는 듯한 말을 했지만 저는 사람들 눈에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나 보다 하며 좋게 넘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너무 대놓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친정 부모님을 비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을 낳는 한약이라뇨.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아들 낳고 딸 낳을게요. 있다 해도 저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 성별을 정하는 건 싫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보내둔 한약이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당신 왜 엄마가 보내준 한약 안 먹어? 이거 엄마가 진짜 유명한 데에 가서 어렵게 지어온 거라던데. 그 한의원 예약하려면 몇 달 걸리고 진찰받기도 어려운 걸 엄마가 인맥 다 동원해서 약 지은 거라니까 잘 챙겨 먹어. 근데 너무 아들 낳아야 한다고 강요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래.
그게 이런 약으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정성이잖아. 또 혹시 모르는 일이고 어른들이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당신도 그런 건 좀 그냥 넘어가. 당신 은근히 어머님 편드는 것 같다.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생각 안 하나 봐. 우리 집에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안 따졌다니까. 우리 부모님 재혼하고 나랑 오빠가 피 안 섞여서 그런 거라며 은근히 깔보듯이 말씀하셔서 너무 짜증나는데. 그냥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 아이 갖고 나서부터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 좀 뭐든 편안하게 생각해봐. 자꾸 그러면 재영이한테도 안 좋잖아. 라며 제가 예민한 탓으로 돌리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꽤나 섭섭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약이나 아들 타령을 제 문제로 돌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저를 생각해서 지어준 약이라니 마냥 안 먹기도 죄송스러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약을 챙겨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산딸이 다 되어서도 한약을 지어왔어요. 단순히 제가 건강이 순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왔으면 저도 감사하는 마음이 앞섰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얘, 이 약 먹고 병원에서도 딸이라고 하는데 아들 낳은 집이 그렇게 많다더라? 너 지금부터라도 꼬박꼬박 챙겨 먹으라. 어머니, 지금 막달이라서 약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댔어요. 그리고 이제 성별도 다 정해졌을 때인데 그 약을 먹는다고 아이 성별이 달라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병원 의사들이야. 지들이 돈 벌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까 의사들 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이거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아니다. 지금 나 있을 때 얼른 한 포 먹자. 저는 너무 걱정스러워서 약을 먹어야 할지 망설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하도 쳐다보고 있어서 억지로 먹었죠. 사실 임신 중에 한약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된다 안 된다 말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그런 논란이 있는 건 피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막무가내였어요. 그렇게까지 아들의 목매는 걸 보니 좀 이상하기도 했고요. 저는 약 먹고 혹시라도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고 남편 몰래 약을 먹는 척 버리곤 했어요. 한 번은 그러다가 남편한테 들켰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딸을 낳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축하 꽃다발부터 시작해서 온갖 선물을 다 해줬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더라고요. 물론 시부모님 이름으로 된 금일봉을 남편을 통해 전하기는 했지만 어쩐지 마지못해 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저한테 수고했다고는 하지만 어쩐지 시큰둥해 보였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와 집에 오고 2달이 지난 후에 시댁에 가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빼꼼 들여다보기만 하더니 대뜸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야 된다? 라는 말만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아버지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딸을 본 채 만취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재영이만 끌어안고는 맛있는 거 사준다며 데리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아들 타령이야? 우리 윤서는 손주도 아니야? 어떻게 두 분 다 애 한 번 제대로 봐주질 않으셔? 당신 말해봐. 요새 어떤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아들 타령하고 딸이라고 쳐다도 안 보는 조선시대 같은 일을 해. 당신도 그런 말 못 들어봤을걸? 우리 윤서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혹시 내가 제철어서 이러는 거야? 당신이 제철하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고 원래 우리 집안이 아들만 중요하게 생각해. 나 어릴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고모들도 장난 아니었어. 나 사실 여동생 있는데 걔도 연락 끊고 우리 안 보고 살아. 우리도 걔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그리고 당신은 요즘 아들 타령 안 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미리 성별 검사하고 딸이면 안 낳는 사람들도 꽤 있어. 아니, 어디서 그런 가짜는 말만 듣고 와서 읊어대. 그게 지금 윤서나 나한테 할 소리야? 아니, 어머님 아버님 너무하시네. 겉보기에는 사업하시고 미술학원 원장이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고리타분할 줄은 정말 몰랐어. 뭐가 또 고리타분해. 원래 유서 깊은 집안은 다 전통적인 걸 중시해서 그런 게 있어. 그러게, 엄마가 주는 약 좀 제대로 먹지. 뭐 그렇게 못 줄 거나 준 것처럼 안 먹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달이 났지.
지금 이게 또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뭐? 전통? 유서 깊어? 그런 집안은 태어난 아이나 아이 엄마한테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가문의 자랑인가 보네? 아, 진짜 말도 안 나온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나 몰라.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는데. 이게 아들 낳는다고 끝날 문제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당신 딸이 집안에서 당신 여동생하고 똑같은 대접받아도 괜찮다는 거야? 당신도 윤서한테 그런 식으로 굴 거냐고. 내가 언제 그런댔어?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지. 그 말이 그 말이잖아. 왜 자꾸 말을 돌리고 변명만 해?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끝이 나지 않는 싸움만 했고 저희 사이도 전과 같을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여동생이 있다는 건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이야기를 결혼 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자를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한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저는 제 딸을 위해서도 이런 식의 부당함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아들 손주 기대하셨는데 윤서가 딸이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이 남자들만 잘 나가는 시대도 아니고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하는 일들도 많잖아요. 어머니도 바깥 활동 잘하고 계시고요. 저는 윤서가 혹시라도 자기가 여자라서 차별받는다고 상처받으며 잘할까봐 걱정이 돼요. 우리는 윤서 상처받게 한 적 없어. 누가 여자들이 일 못한다고 했어? 그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 남자가 바로 서야 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너도 우리 집안 사람 된 게 벌써 몇 년이냐? 그러니 지금 사회에서 여자가 잘하건 못하건 우리 집안은 남자가 많아야 돼. 정말 말이 안 통하는데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게 나중에는 정말 숨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윤서는 시댁에 데려가지 않기로 했죠. 어차피 데려가봤자 재영이한테 밀려서 시부모님들 관심도 못 받고 저는 저대로 속상한데 그런 일을 어릴 때부터 자꾸 겪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남편은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아서 해. 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알던 그 좋은 남자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어도 자기 집안 문화에 있어서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네요. 저는 그걸 몰랐고 만약에 알았다면 남편하고 결혼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딸아이 때문에 신경이 쓰이니 저도 모르게 재영이한테는 소홀하게 되기도 하고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좀 얄밉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아이 둘 다 상처 입힐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 양육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남편은 아주 한가한 소리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얼른 셋째 갖자. 당신이 엄마 아버지하고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얼른 아들을 낳는 거야. 그러면 윤서도 남동생 가진 아이니까 좀 더 떳떳할 수 있잖아. 우리가 윤서를 더 사랑받게 하려면 얼른 남동생을 만들어야 해.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남자 형제 있다고 떳떳해지는 거면 왜 당신 여동생은 집하고 연을 끊고 살아? 아들을 빨리 낳자고? 그래, 그건 별 문제 아니야. 그런데 만약 또 딸이면? 아니 그것보다도 아들을 낳으면 그게 더 큰 문제지. 아버님 아버님이 그 애만 예뻐라 할 텐데 윤서는 그걸 보고 더 큰 상처를 받지 않겠어? 근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내 동생은 내 동생이고 윤서는 또 다를 수 있잖아. 그리고 실은 하며 남편이 머뭇거리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뭐야, 뭔데 말을 못해? 얼른 말해봐. 당신이 아들 못 낳았다고 자꾸 엄마가 뭐라고 하시고 아버지도 며느리 노릇 못하는 거 아니냐고 갈 때마다 나 따라 불러서 걱정하시거든. 그러니까 두 분 더는 걱정 안 해도 되고 당신도 인정받을 수 있게 이번에는 꼭 아들 낳자. 뭐 저는 그 말을 들어도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딸을 낳은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대면대면했고 시아버지도 저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우리 손자 재영이만 찾느라 저와 딸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대했거든요. 저와 딸아이는 시댁에 가면 완전히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나마 딸을 시댁에 데려가지 않기로 한 게 다행이었죠.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하지만
잠재의식에 다 남는다던데 제가 엄마가 돼서 자식한테 그런 안 좋은 기억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시부모님과 딸을 만나지 않게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게 속상할 따름이었죠.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지만 아빠 없이 자라는 건 더 큰 상처가 아닐까 싶어서 그것만큼은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었던 때인데 얼른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로 인정을 받으라뇨.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 집에 있었지만 저와 딸아이 남편과 아들 이렇게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럭저럭 견뎌가며 딸아이가 5살이 되었어요. 저는 아들이 예전에 딸 나이일 때 영어 유치원을 들어갔다고 하길래 우리 딸도 들어갔으면 하고 알아보고 있었어요. 당시 아들은 시부모님이 대주는 돈으로 무슨 대기업 후계자 마냥 별별 교육을 다 받고 있었어요. 승마에 골프에 겨울이면 해외로 스키까지 타러 나갔죠. 아주 비싼 수강료를 내고서요. 뭐 자기들 손자 잘 키우고 싶어서 하겠다는데 저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이도 그렇게 바깥 활동하는 걸 좋아하니 말릴 이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딸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입학금이 통장에서 싹 사라진 거였어요. 보니까 남편이 돈을 다 빼갔더라고요. 사실 그 영어 유치원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해서 웬만큼 벌어서는 보내기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따로 들었던 적금으로 등록금을 하기로 했고 입학금은 회사에서 받는 보너스로 마련해 놓았어요. 아이한테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쓴다고 비난하실지 모르겠지만 엄마 욕심에 제 딸도 재영이가 받은 만큼의 교육은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딸아이니 시댁에서 그 돈을 줄 리가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써 마련해 놓은 돈인데 그걸 남편이 빼간 거였어요. 저는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윤서 영어 유치원 입학금 통장에 있던 거 당신 왜 빼갔어? 당신 아니면 빼갈 사람이 없는데? 아, 그거 엄마가 이번 방학에 재영이 미국에 어학연수 가는 거 가서 쓸 생활비는 보태라고 해서 먼저 보냈어. 그걸 보내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보내. 왜 우리 윤서 입학금을 거기로 보내? 당신이 윤서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보더라고요. 어따 대고 소리를 질러. 지금 이게 당신 돈 내 돈 따질 일이야. 있는 돈으로 먼저 보내는 거지. 당신 지금 재영이하고 윤서 차별하는 거야. 그럼 당신이 윤서 입학금 마련해 내놔. 당신 돈 내 돈 안 따지는 거라며. 재영이하고 윤서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 당신도 차별하는 거 아니면 윤서 입학금 내놔. 지금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다고 그래. 그럼 도로 그 돈 찾아와. 나는 그거 재영이 생활비로 못 보내. 우리 윤서 유치원 보내야 돼. 이 집안이 우리 윤서한테 뭘 해줬다고 윤서 입학금을 재영이 생활비로 줘?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밖에 안 돼? 당신이야말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진작 알았으면 나 이런 결혼 하지도 않았어.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내가 회사에 가서 한번 말해볼까? 아들만 찾는 집안에서 딸 입학금 떨어서 아들 어학연수 보내고 딸한테는 줄 돈 없다고 했다고? 그러면 회사 사람들 당신을 어떻게 볼 것 같아?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내가 회사에서 평판 떨어지면 그건 당신한테 좋을 줄 알아? 아, 그러니까 이게 당신 평판 나빠질 일인 건 알고 있구나. 알면서 이러는 거였네. 난 그런 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듣건 말건 상관도 하지 않고 남편과 밤새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회사도 가지 않고 시댁으로 찾아갔죠. 시아버지는 이미 나간 뒤였고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절 맞더군요. 시어머니는 대문을 들어오는 저를 밖으로 밀쳐내셨어요. 찬우한테 전화로 다 들었다. 우리 집 들어오지도 마라. 우리 손자 미국 보내는데 그 돈을 못 내겠다니. 네가 그러고도 우리 재영이 엄마 맞니? 어머니, 저 재영이 지금까지 제 마음 다해 키웠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윤서도 중요해요. 우리 윤서 입학금 돌려주세요. 알았다.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라도 그 돈 돌려 보낼 거야.
그깟 몇 푼 우리가 없을까봐 그래. 그래도 니네가 부모니까 한 번은 생활비라도 대라는 뜻이었어. 내가 이래도 재영이를 마음 다해서 키웠다는 말이 나오니? 어머니, 재영이가 하고 있는 건 저희 재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어머니 아버님이 해주시겠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였어요. 그 사람은 좋아하라 했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윤서는 다르잖아요. 윤서 영어 유치원은 제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돈 모아놓은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윤서는 신경도 안 쓰시니까요. 됐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네가 우리 집안 가풍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이상 더는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없어. 네 시아버지도 같은 생각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네 딸 데리고 집에서 나가다오. 네, 그럴게요. 저도 더는 이런 집 며느리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말 분명히 너도 원하는 거라고 한 거다. 내가 이거 녹음하고 있거든. 너 우리 집안 방침을 따를 생각도 없고 이 집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건 합의 이혼인 거야. 아니, 오히려 우리 찬우하고 재영이가 너 때문에 손해를 본 거니까 위자료 챙길 생각 마라. 너네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지? 우리가 쓰는 변호사를 니네 친정에서 감당이나 하겠어? 그러니까 순순히 아무 말 하지 말고 집에서 나가. 저는 시댁의 용의주도함에 기가 질리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참으며 집으로 돌아와 제 짐을 빼고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죠. 그동안 대충 시댁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던 친정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저와 딸을 받아주셨어요. 딸이 아빠 없이 크는 건 너무 속상하고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 집 딸마저도 연을 끊어버린 집안에서 딸아이가 지내면 얼마나 잘 지내겠어요. 그런 아빠라면 어쩌면 없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얼마 안 있어서 남편 쪽에서 이혼 서류를 보내왔고 저는 미련 없이 도장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더니 자기네가 저 때문에 돈 들어간 게 많다며 억울해서 저한테 빼간 딸 입학금을 못 주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인간들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심정으로 받지 않기로 했죠. 시간이 조금 지나 정신이 차려지니까 우리 딸이 꼭 그런 고급 유치원을 다녀야만 잘 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도 저를 그런 데 보내지 않으셨고 오빠도 그렇게 잘하지 않았지만 둘 다 나름 잘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빠 아이들도 그런 비싼 유치원 안 다녔어도 다들 공부 잘하고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고요. 그래서 다음 해에 친정 근처에 있는 괜찮은 유치원을 보내기로 하고 미리 사전 조사도 하면서 지냈어요. 회사에는 휴직계를 내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회사에서 만나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았고 정말 정신이 돌아버린 것처럼 소리를 지를 것 같았어요. 그 무렵 오빠가 저한테 새언니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회사 나와서 독립한다는데 효선이 네가 같이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믿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대. 새언니는 IT 쪽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마케팅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를 생각해서 일자리를 준 걸지도 모르죠. 제가 다시 회사에 가는 걸 껄끄럽게 생각하는 걸 집안 식구들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맙다고 언젠가는 꼭 갖겠다고 했고 바로 출근하기로 결정했어요. 친정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죠. 아니면 딸이 유치원 입학을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야 하니 일은 꿈도 못 꿨을 테니까요. 새언니는 워낙 똑똑하고 당차서 거래처도 잘 뚫었고 저는 새언니가 가져오는 일마다 좋은 홍보를 만들기 위해 같이 밤을 새며 노력을 했어요. 물론 갑자기 일을 다른 데로 넘기는 기업들도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이 허사가 될 때도 있었지만 워낙 저희가 열심히 하다 보니 그 결과들이 보이더라고요. 새언니는 차츰 업계에서 인정을 받게 됐고 언니가 만든 시스템과 저의 마케팅으로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아예 한 회사 일을 다 맡게 되기도 했고요. 새언니는 저에게 정말 거액의 인센티브를 주고 직책도 팀장으로 올려주고 직원들도 더 뽑았어요. 언니, 아니 대표님,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저 가족이라고 더 받는 거면 안 되는데요. 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팀장님, 다른 사람들도 똑같으니까
확인하려면 해보든가요. 가족끼리 이런 계산은 더 철저해야죠. 제가 아가씨 부려먹기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잘해봐요. 그렇게 되기까지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 딸아이는 유치원을 걸쳐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친정 부모님과 오빠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 즈음에 새언니는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어 했어요. 재정적으로 부실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크지 못하는 회사도 있으니 그런데도 알아보고 있었죠. 물론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고요. 새언니는 여러 회사에서 들어온 자료들을 보다가 놀라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여기 이 회사 전에 아가씨네 시댁회사 맞죠? 제가 보니 시아버지 회사가 맞더라고요. 대표 이름도 회사 이름도 제가 아는 그 회사였어요. 아니 근데 여기 작아도 잘 되는 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새 이렇게까지 재정이 악화가 됐나? 이상하네. 새언니는 그러면서 앞으로 크게 기대되는 아이템은 없는 것 같다며 일찌감치 떨어뜨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길에 회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못 본 척 지나가려고 했더니 전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잘 지낸 것 같네. 회사 옮겼다더니 여기구나. 니네 오빠가 아는 회사라며? 그런 형제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어쩔 뻔했니?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제 화에 불을 지피려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랬건 아니건 이제 상관없지 않나요? 저 출근 늦어지는데 비키세요. 내가 알아봤는데 니네 시아버지 회사 투자 니네 회사에서 고려하고 있다던데 잘 되고 있는 거지? 니네 회사 재정 꽤 튼튼하다던데 그러면 우리 회사 투자는 바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너도 알다시피 니네 시아버지 꼼꼼하고 틀림없는 사람이잖니. 그러니까 네가 니네 오빠한테 잘 말해서 얼른 투자 좀 받게. 그렇게 자신 있는데 왜 절 찾아오셨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저한테는 아무 권한 없고요. 그리고 제 시아버지도 아니잖아요. 제 시댁도 아니고요. 제가 왜 말을 잘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꼼꼼하고 틀림없다고요? 그런 회사 재정이 그렇게 엉망인가요? 제대로 된 아이템 하나 없이 주먹국으로 운영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예전 연애 기대서 어떻게 해보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인맥 연줄로 어떻게 해왔나 본데 저희는 어림없어요. 아니면 여태까지 돈줄 대줬던 사람들 찾아가세요. 저희 회사는 그런 데에 투자할 돈도 없고 호구도 아니니까요. 라고 하니까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지나쳐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는 제 뒤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쥐뿔도 없던 게 돈 좀 벌었다고 어디서 아는 척이야? 그래봤자 여자인 주제에. 저는 다시 돌아서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여자 주제요? 그럼 왜 그런 주제밖에 안 되는 여자인 저한테 와서 투자밖에 말을 잘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모르시나 본데요. 이 회사도 오빠가 하는 거 아니고 새언니가 대표로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들만 끼고 돌아서 잘 돼야 할 집안이 어쩌자고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남의 출근도 못하게 막아서서 사정을 하고 그러세요. 아들만 중요하고 딸은 우습게 알고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요즘 세상에 잘 될 리가 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전부 쳐다봤고 시어머니는 놀라서 얼른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시어머니와 시댁 생각에 화가 나서 일이 손에 안 잡혔고 결국 반차를 쓰고 쉬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사 건물 1층에서 아주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씩씩대며 오더라고요. 대체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집에 오셔서 그렇게 서럽게 울게 만들어? 아무리 섭섭해서도 그건 과거인데 현재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현재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거야. 아들 못 낳았다고 투명인간 취급해놓고서 무슨 섭섭했네 과거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인간적인 일을 떠나서 자기네가 경영 잘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투자해달라고 떼를 쓰는 건데 그럴 자격이나 있어? 니네 부모님한테 가서 똑똑히 전해.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너도 정신 차려. 뭐? 너? 니네 부모님?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감히 지네 엄마를 울렸네 어쩌네 따지는 거야.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그나마 네가 윤서 아빠니까 아무 말 안 하고 회사도 나와준 건데 내가 지금이라도 니네 회사에 다 까발릴까? 여자 우습게 아는 사람이라고. 자기 딸이 대접 못 받는데도 아들만 챙기고 아들 낳으라고 강요했다고 가서 말할까? 뭘 말한다는 거야. 다 지난 일 가지고. 다 지난 일? 다 지난 일인데 왜 너네는 지난 연애 기대서 뭐 좀 해보려고 이 난리인데? 그것도 여자라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받은 며느리한테. 여기요, 이 사람 잡상인이니까 끌어내세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경비를 서던 남자분 둘이 왔어요.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내가 화를 내려고 한 건 아니었고 어쨌든 당신이 어른한테는 그러지 말았으면 해서 그랬던 거야. 엄마가 오죽하면 와서 울었겠어? 어? 엄마 성격에 여기까지 와서 사정하고 싶으셨겠냐고. 사정 같은 건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투자받게 말 잘해달라던데? 그리고 운 거 아마 자기가 집에도 못 들어오게 내쳤던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들으니 자존심 상해서 울었겠지. 그걸 나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풀면 안 될까? 지난 일은 다 잊고 투자 한 번만 도와줘. 내가 그때는 좀 미안하게 했던 것 같아. 그게 사과야 말이야. 무슨 말을 막걸리같이 해. 여기 이 사람 얼른 끌어내세요. 제 말에 경비원들은 양쪽에서 남편을 붙잡고 회사 밖으로 끌어냈어요. 남편은 다급하게 잘못했다며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소리를 쳤지만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출입구로 건물을 나왔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썼고 그 바람에 회사 재정도 악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는 별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이 태만하게 운영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 학원도 선생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선생들이 다 나가고 소송까지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겉만 번지르르 했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 남편이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사정하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딸한테까지도 저한테 말을 잘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하지만 딸도 한 번도 자기를 안 찾던 아빠가 갑자기 돈 때문에 그러니까 싫다면서 아빠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네요. 딸의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는 저희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딸을 키웠죠. 그런 딸이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남자친구가 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하루하루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면 정말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